우리가 비상독서 교과서 3단원에 실려 있는 글이죠. 미안합니다 라는 글을 읽어볼 건데요. 이 글이 속해 있는 단원이 감상적 읽기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어떤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감상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감상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고요. 앞서서 우리가 사실적 읽기라든지 비판적 읽기라든지를 공부를 하고 왔고, 또 넘어가면은 이제 추론적 읽기, 그다음 창의적 읽기 이런 단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상적 읽기이다 보니까 이 작품의 갈래는 수필입니다. 그럼 수필은 우리가 사실 문학에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독서 교과서지만 문학 지문을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은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글의 제재는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겠죠. 이 말을 통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자, 우리 한번 글을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글의 첫 부분입니다. 처음. 서양 사람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연코 인색하게 쓰는 말이 있다. 여러분, 인색하게 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색하다는 게 약간 좀 아끼는 경향이 있다. 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박한 경향이 있다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서양 사람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연 많이 안 쓰는 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많이 쓰지 않는 말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아마도 고맙다라는 말과 미안하다라는 말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잘 안 한다는 거죠.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걸핏하면 땡큐, 소리를 되내는 땡큐. 외국인들에 비해 우리는 여간에서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 듯하다. 오랜 유학생활 덕분에 나는 그나마 고맙다라는 말은 꽤 자주 하는 편이다. 조교나 학생들이 심부름을 해주거나 부탁을 들어주면 곧잘 고마워라는 말을 하고는 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미안해라는 말은 여간 어렵지 않다. 자, 여러분, 여기서 친구들이 여간 어렵지 않다가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매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법 문제도 나온 적 있어요. 그렇죠? 여간 탐스럽지 않다라고 해서 엄매 기출에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간이라는 말은 부정어와 어울려 쓰고요. 매우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안해라는 말을 하려면 목소리가 기어들거나 가능하면 슬쩍 얼버무려 버린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다. 너무나 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 즉 그렇다라는 게 뭐예요?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미안하다라는 말이 정말 안 나온대요. 게다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적도 있다. 그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오해는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거만하게 보이거나 못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한다. 자,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을 때 어떤 부작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미안해 라는 말을 못했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대요. 그쵸. 관계가 악화될 때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나의 성격적 결함을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미안해라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쨌거나 그 말이 목에 딱 걸려 안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 보기까지 한다. 왜 미안해요 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나의 삶의 방식과 연결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체득한 내 삶의 법칙은 슬프게도 삶은 투쟁이고 투쟁은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승부근성이 투철한 내게 미안해라는 말은 결국 내가 졌다는 뜻이고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경쟁 심리가 그 말을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대요. 자기가 왜 미안해라는 말을 잘 못하나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미안해라는 말을 하면 지는 기분이 들어서라는 거죠. 즉 승부근성으로 인해 약간 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죠. 혹은 자존심 탓일 수도 있다. 미안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의 결함과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아니, 좀 더 마음속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아마도 어쩌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본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대요.
왜 애당초 남에게 사과할 일을 했으며 그런 일을 미리 짐작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독한 오판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미안할 일을 애초에 만들지 않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거를 만들었다는 건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본인을 조금 몰아붙이는 성격인 걸 알 수 있죠. 자, 약간 여기서 우리가 글쓴이의 성격이 짐작이 돼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엄하죠. 그쵸? 본인에게 엄격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스스로에게도 관대하지 않죠? 자,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남보다 못났다는 데에 대한 열등의식이거나 자격지심일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요. 본인이 열등하고 자격지심을 느끼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만일 내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고 그 사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 그리 어렵겠는가.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못해서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이제 중간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지난주 19세기 미국 소설 강의 시간에 나는 한 학생에게 주홍 글씨의 첫 장면을 읽도록 시켰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소설 강의 시간에 학생에게 뭔가를 읽게 했대요. 아, 이 사람의 약간 좀 직업이 짐작이 되죠. 글쓴이의 직업이 짐작이 되네요. 강사, 교사 혹은 교수 이렇게 되겠죠. 김영수 23쪽 첫째 단락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되풀이했다. 23쪽 첫째 문단 말이야. 또다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갑자기 영수가 아닌 서은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지 의아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다. 여러분, 부하가 치밀었다라는 거는 화가 났다라는 뜻의 어휘예요. 이런 것도 친구들이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해놔야겠죠. 학기가 시작되고 두어 달이 지났으니 모든 학생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학생들 또한 내가 자기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단하죠. 교수님들이 학생 이름 아는 거 좀 흔치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호명한 영수가 아닌 서은이가 책을 읽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나에 대한 반항이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욕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화를 눌러 참고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냉담하게 말했다. 지금 책 읽은 학생이 김영수예요? 나는 정색을 하고 선생으로서의 위엄과 자존심을 건드린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여러분, 두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시킨 영수, 그리고 영수 대신 책을 읽은 서훈이라는 학생인 거죠. 자기 이름들도 몰라요? 결석한 친구 대신 대리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다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버릇이 돼서 이젠 친구 이름을 자기 이름인 줄 알 정도로 착각할 것인 정도인가? 나는 야유까지 했다. 반 전체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영수와 서은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어서 강의를 계속했지만 수업이 끝나고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찾아와 진상을 알려주었다. 여러분, 진상을 알려주었다라는 것도 사건의 어떤 이제 내막을 알려주었다라는 뜻이죠. 김영수는 아주 심각한 말더듬이 증세를 갖고 있고 그 증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읽거나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까 갑자기 말문이 막혀 책을 읽을 수도 그렇다고 말을 더듬어서 못 읽겠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처지였을 것이고 그 사정을 잘 아는 서은이가 당황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대신 읽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정말이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 여러분, 속담이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라는 거는 부끄러웠다라는 뜻인 거죠. 어렸을 때 나도 한때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영수가 느꼈을 충격과 고뇌 그리고 수업 시간 이후의 기분을 잘 알 수 있었다. 자, 여러분, 본인도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영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영수가 수업 시간 이후에 느꼈던 기분, 예를 들면 참담함 같은 거였겠죠. 본인도 잘 읽고 싶은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될까라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들을 느꼈겠죠. 본인도 어렸을 때 경험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대요. 미안하다고 해야겠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영수에게 수업 후에 오라고 할까? 그러면 영수가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아니면 삐삐 번호를 알아내어 내게 전화하라고 할까? 여러분, 시대가 느껴지네요. 하지만 말더듬이 증상은 전화로 말할 때 더 심각해지니까 그것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듯하다. 즉 나는 오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로 내가 사과해야 하는 상황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과해야 되는 건가? 라는 어떤
회피의 심리가 생긴 거죠. 아니 내가 사과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요컨대 그게 정말 내 잘못이었는가 말이다. 영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르지 않았는가?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영수가 말더듬이 증상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즉 미안해 라는 말을 회피하기 위한 이유를 대고 있죠. 다른 말로는 구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즉, 아니 내가 몰랐는데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럼 나한테 미리 말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미리 자기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호명하지 말아달라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말이다. 게다가 선생 체면에 학생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라고 내가 이번에는 나의 어떤 체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두 번째 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영수도 다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사과를 해서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대요. 세 가지의 구실을 통해 내가 미안해라는 말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영수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한 온갖 구실들을 발견하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고 오히려 사과하려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게까지 여겨졌다.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결론 짓고 그냥 잊어버렸다. 라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겪었던 어떤 일화가 하나 소개가 됐어요. 자, 이 일화는 뭐냐면요. 영수에게 사과할 일이 생겼지만 회피한 사례인 거죠. 하지만 오늘 나는 미안합니다라는 말, 아니 그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만 했다. 저녁 때 아버지가 차를 갖고 오피스텔에 있는 나를 데리러 오셨다. 아버지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나갔는데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경비원이 아버지에게 현관 가까이 차를 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계속 허리를 굽히면서 사과하고 계셨다. 미안합니다. 잠깐만 있을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곧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이게 바로 나죠. 그쵸? 글쓴이 자신인 거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 연세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은 심하게 아버지를 힐책하였다. 아 글쎄 기다리려면 저기 주차장 안에 차를 대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왜 하필 현관 앞에 차를 대냐고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아버지는 계속 미안합니다를 반복하고 계셨다. 물론 차를 현관 근처에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경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나는 경비원을 한번 흘끗 쳐다보고 차에 올라탔다. 즉 여러분 이거는 이제 원칙이니까 경비원은 원칙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원칙대로 행동하는 경비원에게 자기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지금 미안해하고 있었던 거죠. 경비원은 잠시 나와 목발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다. 즉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차를 현관 근처에 댔던 이유가 드러나 있죠. 그쵸? 내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아버지는 현관 근처에 차를 댔던 거예요.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깊이 머리를 숙이더니 경비원 아저씨가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만약 그랬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분이라면 몸이 불편하시니까 여기 되셔야지요. 이분을 자주 뵈어요. 라고 지금 경비원분은요.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빠르게 반성을 하고 그것을 미안하다라고 전달할 줄 아는 사람이죠.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는 중간중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다. 차가 떠날 때 경비원은 손까지 들며 우리들을 배웅해 주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상한 채로 헤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기꺼이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웃으며 헤어질 수 있었다. 즉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어떤 결과인 거죠. 그렇죠? 미안해라는 말을 잘하면 그 말에는 나름 이런 좋은 결과가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나라면 아버지처럼 사과하는 대신 금방 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하면서 얼굴을 찌푸렸을 것이고 경비원도 사과하는 대신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지. 아무리 몸이 불편한 사람 기다린다고 차를 현관 앞에 세우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뾰루통한 얼굴로 돌아섰을 것이다. 즉 미안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런 나쁜 결말이 있었을 거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인생 경험도 풍부한 두 사람은 좋은 결말을 만드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효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즉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는 말은요,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마음, 이게 바로 미안해라는 말에 담긴 자신에 대한 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미안합니다라는 말의 효력, 이 꼴 뭡니까? 긍정적인 마무리인 거죠. 그것을 나는 아버지와 경비원의 사례를 통해 알게 됐죠. 그래도 나는 차를 타고 나서 아버지에게 투덜댔다. 자, 이제 끝부분입니다. 아버지, 왜 그 사람한테 허리까지 굽히고 그래? 체신 없어 보이잖아. 자, 여러분, 체신 없어 보이다라는 말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모를 수 있잖아요. 약간 뭔가 경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좀 가벼워 보인다. 그러자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채신? 원 잘못한 거 사과하는데 채신이 무슨 채신이냐? 문득 영수 얼굴이 떠올랐다.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데 선생체면은 무슨 선생체면? 수업 중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영수가 아직도 상심해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은 수업 끝나고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즉, 이 사람은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반성을 했어요. 그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성찰을 했죠. 그리고 자신이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네요. 얘 영수야, 지난번엔 미안했어. 수업 중에 읽는 거 시키지 말라고 말해주지 그랬니? 모르고 그런 거니 용서해 줄 거지? 이번 일을 계기로 나도 미안합니다를 좀 더 자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은 미안합니다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 즉 영수와 나의 사례와 아버지와 경비원의 사례를 통해 지금 본인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글의 주제는요, 미안합니다 라는 말에 담긴 미덕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에 대한 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알게 됐네요. 자, 두 가지 일화가 대조적이죠. 대조적으로 제시됨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있죠. 즉 영수에게 미안합니다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본인과 경비원 분께 바로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서로 좋은 결말을 낸 아버지의 사례를 배치함으로써 나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이끌어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글을 읽고 조금 내가 미안해야 될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여러분, 글 읽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는지 잘 체크해서 질문도 하도록 합시다.